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백성들의 신음은 아랑곳 없이 밤마다 고기 냄새를 풍기며 잔치를 벌이는 탐욕스러운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 관아의 부엌대기로 살며 모진 구박을 견디던 소녀 연희,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가 남긴 신비한 유품, 무엇이든 그리면 현실이 되는 영모필이 있었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붓을 든 연희, 그리고 그 붓을 빼앗아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려 했던 사또. 하지만 사또가 꿈꾼 황금빛 낙원이 아닌 악인을 심판하게 되는데, 기이하고도 통쾌한 복수, 그 영모필과 연희의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빗물조차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 처절하고도 가슴 미어지는 조선의 흉년 시절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산과 들에 가득했던 초목은 뿌리째 바싹 말라비틀어져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논바닥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해골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은 백성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며, 살아남기 위해 풀뿌리를 씹다 못해 흙을 파먹는 처참한 광경이 이 고을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마 두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요. 그러나 이 고을을 다스리던 조사또의 관아만큼은 마치 딴 세상처럼 환하고 기름졌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밤마다 가야금과 검은고 소리가 구성지게 흘러나왔고, 부엌 굴뚝에서는 소고기와 꿩고기를 굽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을 하였으며, 기생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담장을 훌쩍 넘어 배고픈 백성들의 귀를 쓸모없이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불과 담장 하나 너머에서 들려오는데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밤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이 관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갈래만 갈래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관아의 부엌 한 구석에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화원이었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은 후 아버지가 남긴 빚을 대신 갚으라는 명목으로 관노비로 끌려온 가녀린 처녀였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는 연희의 두 손은 매일같이 무거운 솥을 들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떼느라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아물다또 터지기를 반복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작고 부서질 것 같은 손으로 연희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관아에 온갖 처들의 시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소갈비를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따끈한 갈비탕을 녹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아들고 조사또의 안방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엌에서 안채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를 사정없이 훑고 지나갔고, 연희의 얇디얇은 무명 저고리 자락이 매몰차게 펄럭이며 몸을 에워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연희는 혹여 그릇을 떨어뜨릴까봐, 혹여 국물이 조금이라도 넘칠까봐 안간힘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자 비단옷을 칭칭 감은 조사또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번들 흘렀고, 좁은 눈 사이로 반쯤 감긴 눈꺼풀이 늘어져 있었으며, 이미 저녁에 한 상 거나하게 받아먹은 탓인지 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희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갈비탕 그릇을 내밀자 조사또는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국물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우당탕탕 육중한 소나무 밥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굉음이 안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놋그릇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댕그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펄펄 끓는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연희의 가녀린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르며 타들어가는
극심한 통증이 손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슬퍼런 두 눈을 부릅뜨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고깃국에서 기름이 식어 굳어가는 꼬락서니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며 오는 길에 딴청을 피우느라 귀한 밥을 식게 했다며 천출 주제에 관아의 곡식을 축내는 식충이라며 자신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쏟아내는 그 말들은 어찌나 논리정연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오는지 보는 이의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살이 벌겋게 익어버린 손등을 부여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연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엌에서 안채까지 거리가 멀어 찬바람을 맞았을 뿐이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조사또의 입에서는 더 가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희의 옷을 벗겨 엄동설한 밖으로 내쫓고 오늘부터 사흘간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혀가 데일까봐 국물을 식혀온 것이었건만 오히려 그것을 능멸이라 규정하고 버젓이 논리를 갖다 붙여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짓밟는 그 모습은 이미 사람의 탈을 쓴 악귀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점잖은 척, 이치에 맞는 척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그 오만함과 잔인함이 관아의 찬 공기 속에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밤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헛간 구석에 연희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매질의 흔적과 뜨거운 국물에 대인 상처가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걸치고 있는 것이라곤 얇디얇은 무명적삼 한 장뿐이었습니다. 집더미 위에서는 5살배기 어린 남동생이 열병에 걸려 새빨간 얼굴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와 함께 동생의 파리하게 마른 입술 사이로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한 입만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 한가운데를 창처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빼앗기고 구박받고 짓밟히며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밀려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통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헛간 안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오래되고 낡은 붓자루에 감촉이 잡혔습니다. 천 조각에 몇 겹씩 싸서 항상 품속에 간직해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붓을 영모필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화원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의 혼을 담아 간직해온 기이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신물이었지요. 연희는 그 붓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붓자루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가운데 연희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잠의 경계에서 환한 빛과 함께 누군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그 인자하고도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연희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은 꿈속이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하고 실제하는 감촉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홀령은 인자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연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품에 있는 영모필은 그저 평범한 붓이 아니라고 간절한 염원과 맑은 마음을 담아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현실이 되는 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끝없는 탐욕을 그리면 결국 그 탐욕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되는 무서운 물건이기도 하니 명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가 붓을 들 때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번쩍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연희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닌 것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와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영모피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을 응시하는 연희의 눈빛은 이전까지의 겁먹고 초라한 노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헛간 구석을 더듬어 굴러다니던 찢어진 창호지 한 장을 찾아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헛간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연희는 그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손등이 쓰라렸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먹이 충분히 갈리자 연희는 영모필에 먹을 듬뿍 묻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굶주린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온 마음을 모아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붓끝을 종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슉 붓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그렸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소고기 덩어리가 듬뿍 들어가고 무가 어슷하게 썰려 들어간 진한 뭇국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한 선 한 선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그 옆으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을 수북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팝나무 꽃처럼 희고 탐스러운 쌀밥이 차갑고 어두운 헛간 창호지 위에 피어올랐습니다. 붓끝이 마지막 선을 그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호지 위에 그려져 있던 그림 속 뚝배기에서 희뿌연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헛간 안에 구수하고 진한 고깃국 냄새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배를 굶은 사람의 오감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는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창호지 위에 그려졌던 그림이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듯 입체로 솟아오르더니 진짜 펄펄 끓는 소고기 뭇국과 윤기 흐르는 쌀밥으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맙소사 연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영모필은 정령 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격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연희는 정신을 가다듬고 얼른 국밥을 말아 죽어가는 동생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동생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삼키면서 동생의 창백하던 뺨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연희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꾹 눌러 닦으면서도 연희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서늘한 빛이 한 줄기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온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사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관아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나 굶겨놓았으니 이제쯤 싹싹 빌며 기어 나오겠거니 하는 비열한 기대감을 얼굴 가득 담고 헛간 쪽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헛간 문이 열리며 나오는 연희와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조사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굶어 죽기는커녕 두 남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뺨은 먹은 것이 있어 생기로 통통하게 올라 있었으니까요. 기겁을 한 조사또는 곧바로 은밀히 이방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마다 연희를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촉각을 곤두세운 조사또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헛간 문틈에 바짝 귀와 눈을 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이방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헛간 바닥에 앉아 붓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순간 바위만 한 크기의 고기 산적이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이방이 허겁지겁 달려와 조사또에게 보고를 올리자 조사또의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지 않고도 권력을 쓰지 않고도 평생 공짜로 사내 진미와
금은보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요술붓이라니. 조사또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득 찼던 욕심의 그릇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또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스스로도 억누를 수 없는 야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연희를 안채로 끌고 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노비들이 헛간으로 달려와 연희를 끌어냈습니다. 저항할 힘도 권리도 없는 연희는 이끌리는 대로 관아의 가장 깊고 화려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끌려가는 연희의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울며 매달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희미하게 섬뜩한 미소가 입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조사또의 안방은 번쩍이는 비단 병풍과 고가의 도자기와 서화로 가득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바닥에는 최고급 비단, 화선지가 융단처럼 넓게 깔려 있었고 그 앞에 조사또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씩씩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기대감에 들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모양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탐욕에 잡아먹힌 짐승의 기운이 방 안가득 넘실거렸습니다. 연희를 무릎 꿇린 조사또는 침을 튀기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 아니 온 조선 팔도에서 가장 기름진 진수성찬과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인 잔치상을 당장 그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붓끝 하나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연희와 연희의 동생 목을 당장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겠다는 협박도 빠짐없이 곁들여졌습니다. 그 말은 찬바람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평소처럼 덜덜 떨거나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서늘하고도 깊은 눈빛이 한겨울 서리빨처럼 안방의 공기를 꽁꽁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영원히 배를 불리실 수 있는 끝없는 만찬을 그려드리겠다는 연희의 말이 낮고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입가에 맺힌 그 섬뜩한 미소를 탐욕의 눈이 먼 조사또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영무필의 먹을 듬뿍 찍어 춤을 추듯 비단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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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기와가 번쩍이는 거대한 전각이 세워지고 집채만 한 크기의 멧돼지 통구이가 황금빛 불 위에 올려져 있고 산더미처럼 쌓인 은정자와 눈이 부신 금두꺼비가 화선지 위에 펼쳐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필력으로 화선지를 가득 채워나가던 연희의 손이 마지막으로 전각 한가운데에 커다란 문 하나를 그려넣고 붓을 뗐습니다. 쿠구구궁 방바닥에 깔려있던 화선지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더니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 한가운데가 갈라지며 진짜 전각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 가득 코를 찌르는 진한 고기 냄새와 눈이 멀 것 같은 금빛 광채가 문 사이로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 굽는 냄새, 달콤하고 진한 꿀향기, 금속성에 눈부신 빛이 한꺼번에 안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사또는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채통도, 위엄도, 이 모든 것이 덧칠지 모른다는 경계심도 남김없이 내다버린 채 내 발로 짐승처럼 기어 그림 속 열린 문으로 허겁지겁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림 속에 발을 디딘 조사또는 두 손에 금두꺼비를 하나씩 쥐고 입으로는 멧돼지 고기를 개걸스럽게 뜯어먹으며 정신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의 왕도 부럽지 않다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탐욕이 절정에 다다른 짐승의 포효와 다름없었습니다. 연희는 그림 밖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림 속에서 정신없이 날뛰는 조사또를 내려다보는 연희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오래 삼켜온 것들이 이제 마침내 풀려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지은 그 기름진 고기 맛이
어떠하냐는 물음이 그림 속 세상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함을 깨달은 조사또가 화들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림 밖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연희의 얼굴이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조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림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라고, 문을 열라고 악을 쓰며 허둥지둥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붓에 먹을 흠뻑 묻혀 문이 그려진 곳에 가차없이 먹물을 덧칠해버렸습니다. 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독 안에 든 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림 속에서 바닥을 두드리며 살려달라 악을 쓰는 조사또를 향해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원통함을 담아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굶주린 백성들을 벌레 보듯 짓밟은 것, 연희의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논리적인 척 점잖은 척하며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든 것,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진수성찬과 금은보화 속에 파묻혀 영원히 고통받으며 썩어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희는 곁에 놓인 화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로 안에서는 시뻘건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동생의 얼굴이, 굶주린 백성들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날들의 서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거대한 비단, 화선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화선지를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화르르륵 불길이 화선지 가장자리부터 빠르게 번져 올라갔습니다. 그림 속 세상이 불길에 삼켜지기 시작하자 그림 속 조사또의 몸에도 진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고기도, 눈부시게 빛나던 황금도, 탐욕의 전각도 모두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비열하고 오만했던 악독 사또는 그렇게 단 한 줌의 뼈가루조차 남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토록 탐욕했던 것들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화로 안에 재만 남았을 때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연기가 천장을 향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오랜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인지 연희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물이 뜨겁게 볼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조사또가 제 욕심에 갇혀 잿더미로 사라진 그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빛이 관아 마당 위에 막 내려앉으려던 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차고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관아 대문이 광 소리를 내며 박차지면서 한양에서 파견된 늠름한 암행어사가 위풍당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어사 나리를 따르는 관리들이 관아 구석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또가 수년에 걸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쌓아온 장부가 낱낱이 드러났고 관아 창고에는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먹었어야 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사 나리는 그 곡식들을 남김없이 꺼내어 고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관아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젊고 정의로운 그 암행어사는 오랜 세월 전 연희 아버지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아끼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던 대감마님의 자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뜻을 아들이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사 나리는 오랜 세월 먼지처럼 쌓여있던 연희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 신원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연희에게 크나큰 위로와 함께 어마어마한 포상금과 번듯한 99칸짜리 기와집을 하사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세상 앞에 복권되었다는 것, 그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온 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땅바닥을 적시는 눈물 사이로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열병으로 헐떡이던 어린 동생은 어느새 포동포동 살이 올라 두 볼이 복숭아처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동생은 천자문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의젓한 도령이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연희가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를 이끌고 마을에 나타나던 날, 백성들은 눈물을 훔치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고을을 살린 은인이라며 조사또의 학정 아래 죽어가던 이 마을에 봄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며 저마다 뜨거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들이 얼마나 거칠고 마르고 상처투성이인지 연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유품인 영모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연희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 붓을 깊은 산속 맑은 폭포수수 아래에 고이 봉인했습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수성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식물이 세상에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의 손 안이 아니라 자연에 한다고 연희는 믿었습니다. 폭포수 아래 바위 틈에 영모피를 내려놓으며 연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고 차갑고 신선한 물 한 개가 연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의 혼을 담아 간직했던 그 붓이 이제 자연의 품에서 영원히 쉬게 되기를 바라며 연희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희의 따뜻하고도 강인한 성품과 굽히지 않는 의지와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에 감복한 어사 나리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연희는 오래 생각한 후 어사 나리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이 고을 백성들이 모두 모여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따뜻하게 치러졌고, 그날의 웃음소리와 덕담 소리는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훗날 연희는 남편 어사 나리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며 헐벗은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으뜸 상단을 직접 이끌며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과 옷감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이들의 사정을 들어 도움을 베푸는 여장부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연희가 이끄는 상단이 마을 앞을 지나갈 때면 백성들은 문 앞으로 나와 손을 흔들고 아이들은 수레 뒤를 쫓아 뛰며 웃음소리를 울렸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흉년의 겨울이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따뜻한 봄날에 이야기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연희가 있었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연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품에 안고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일구어낸 연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 진정한 진수성찬은 탐욕의 잔치상이 아니라 땀과 사랑과 나눔 위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라는 것을, 그 오래된 진실을 한 번쯤 함께 되새겨보고 싶어서였습니다.